투자를 하다 보면 경매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낙찰받기가 어렵고 치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매 말고 더 매력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매였어요. 직장에 다니거나 육아 등으로 법원에 입찰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있는 법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공매에 대해서 오늘 좀 기초부터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매가 잘만 배워놓으시면 진짜 돈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법원 경매에 참여를 하려면 휴가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매번 휴가를 쓰기도 좀 애매하고 입찰하는 데는 늘 비용이 들잖아요. 뭐 교통비가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대리 입찰을 맡기면 1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이게 폐차하면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건데요. 한 달에 저는 지금 10번 정도 입찰하는 거를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리 입찰만 해도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입찰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공매를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매력적이죠. 경매보다 저렴한 가격이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고, 입찰자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공부만 하면 진짜 좋은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입찰을 그냥 하시면요. 경매에 대비해서 부족한 정보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국매 시장에서 잘못된 조사 때문에 보증금을 날린 게 한 1천억 원 정도 된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요 공매를 하는 건데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상사를 여러분들이 좀 미연에 방지하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좀 강의 형식으로 영상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혼자 공매에 입찰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교재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요, 개념이랑 구조를 좀 아시면 되게 쉬워요. 공매는 그냥 재산의 처분 방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매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1번 압류재산, 2번 국유재산, 3번 신탁재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류재산은요, 이게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의 재산을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가 매각해서 세금을 갚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경매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압류 재산은 경매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압류 재산은 경매와 동일하고 그러면 국유 재산이랑 신탁 재산은 경매와 동일하지 않죠. 네, 이건 뭐랑 동일하냐면 일반 매매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매매,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사는 그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매를 생각하실 때는요. 압류재산 공매 vs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매의 개념이고 구조예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요 정도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매는 재산 처분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부동산에 내놔서 그걸 처분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일반 부동산, 저희 뭐 예를 들어 삼성부동산, 뭐 현대부동산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덩치가 큰 미분양 났는데 부도난 건설사의 그런 아파트 단지 여러 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부동산에서 처리를 못하죠. 너무 덩치가 크니까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겠죠. 누구한테만 좀 이렇게 좋은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 부동산 가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바로 이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온비드에서 처리하는 게 바로 공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압류재산 아까 설명드렸던 체납자의 재산이죠. 요것도 온비드에 업로드가 되고요. 국유재산, 공기업 아니면은 저희 뭐 기획재정부 이런 사택들 요런 재산들이 온비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마지막으로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일반 부동산에 나오지 않아요.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온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데요.
그런 신탁 재산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 정도 아시면 아마 온비드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공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명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의 권리 분석과 공매의 명도에 대해서 제가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공매 혼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정보 많습니다. 공매의 권리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의 권리 분석은요. 요 앞선 설명드렸던 세 가지 압류재산, 국유재산, 신탁재산 중에서 압류재산에서만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국유재산과 신탁재산에서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일반 매매랑 똑같으니까. 우리 일반 매매할 때 권리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매의 권리 분석은 압류 재산에서만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랑 똑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고요. 체크 포인트가 한두 개 정도만 다르지 기본적인 구조는 경매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 분석 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수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이제 시세 조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 분석 끝이고요. 있으면 이제 임차인의 전입일자, 대항력이 언제 생겼는지 요 대항력이랑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후순위 임차인이면 권리 분석 끝이죠. 왜냐면 그 임차인의 돈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더 빨라서 대항력이 앞에 생겼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럴 때는 요 배분일자라는 걸 비교하셔요. 배분일자. 네. 우리가 임차인의 확정일자랑 법정 기일을 비교하는 거를 이제 이 배분일자를 비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그 순서를 이제 따져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서.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은 권리 분석의 이 개념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매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압류재산, 예. 그리고 그거는 경매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 분석은요, 공매의 매각물건 명세서, 죄송합니다. 경매에 매각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공매도 마찬가지로 요 재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재산 명세서. 네, 요거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경매 시간에 다루는 건데, 임차인의 대항력, 제가 요거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대항력은 인도, 즉, 그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를 하는 그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 예, 신고 날짜, 요렇게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그리고 요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보고 오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요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은 바로 요렇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일자를 우리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전입신고 일자 한번 봐볼게요. 요 임차인 김양수님이 제가 이거 다른 공매물건 하나 가져온 겁니다. 2021년 8월 20날 전입신고를 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는 언제예요? 21년 8월 21일 0시죠. 네, 이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대항력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권리들과 이 대항력 날짜를 비교를 해서 임차인이 더 먼저 있는지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라는 건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특정 권리 이후로 다 말소가 되는 거를 의미하죠. 네, 요거 자세한 거는 오늘 권리 분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나온 근저당권이 지금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설정한 이 근저당권이에요. 보시면 언제 설정했어요? 2016년 10월 달에 설정했죠. 근데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언제 했었죠, 아까? 전입신고는 21년 8월 20날이죠. 그러면 21년 8월 20날 전입신고하셨고, 근저당권은 16년 10월에 생겼으니까 지금 후순위죠. 임차인이.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더 5년이나 늦잖아요. 근저당권은 16년이고 임차인은 21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끝입니다. 더 할 게 없죠. 우리가 인수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시세조사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 이런 경매 기입 등기 뭐 이런 거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먼저 전입 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그때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실제로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몇 번째인지, 돈은 다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지면 돼요. 지금 경매랑 완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 마우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악필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글씨 잘 씁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빨리 받아가는지 요거를 따져보면 되는데 요걸 따지실 때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2016년 5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러면 전입신고는 5월 13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5월 3일 날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기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개 중에 늦은 날, 늦은 날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늦은 날. 그럼 지금 전입신고는 5월 13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5월 3일 날 했죠. 그러면 5월 13일 날 이제 죄송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5월 13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나머지 권리들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순서를. 나머지 권리들의 한번 순서를 저희가 따져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전 중구청 순서를 보실 때는 법정 기일의 첫 번째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날짜. 대전 중구청은 21년 7월 10날 설정이 됐죠. 그리고 전주 완산구청은 2021년 7월 10날 설정됐죠. 얘도. 그다음에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얘는 없죠.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상관할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신청을 안 한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임기간 남양주 세무서 얘는 언제예요? 2020년 11월 19일. 그러면 지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날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에 늦은 날이라고 했고 그게 5월 13일이니까 2016년 5월 13일이니까 2016년 5월 13일보다 빠른 권리가 있나요? 법정 기일을 보면 다 20년, 21년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무조건 먼저 돈을 1순위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임차인이 돈 받아갈 순서가 1등이라면 낙찰금에서 그걸 가져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돈 받는 순서가 1등이라고 하더라도 요 배분 요구일자 내에 배분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2023년 9월 12일 날 배분 요구를 했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고 돈 받을 순서도 1등이고 돈 달라고 배분 요구도 했으니 이 사람은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5천만 원보다 크면 문제가 없겠죠. 돈을 다 받아갈 테니까. 이런 물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랑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용어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른 거죠. 공매는 법정 기일을 본다. 요게 좀 차이예요.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요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막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내가 권리분석 공부를 했어도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거를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힘, 권리, 이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죠? 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전입신고도 했고 실제 거주도 해서 대항력은 있어요. 이 대항력 요건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대항력이 있어서 내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요 경매 때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순서가 몇 번째다라고 부여를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항력만 있고 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을 얼마에 받던지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배당이 안 되겠죠. 공매에서는 배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들은 무조건 인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임차인이 있는지를 보시고 있다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지를 보시고 선순위 임차인인 걸 보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했는지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임차인이 실제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돈을 받아갈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게 바로 요 특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인지를 보는 겁니다. 네. 요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물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인수해야 돼요. 왜냐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은 또 없으니까. 그럼 인수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권리들, 아까 조세 채권 있죠. 뭐 앞에서 봤던 대전 중구청, 전주 완산구청 이런 다른 채권들의 법정 기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만약에 5월 3일이다. 그럼 요 5월 3일보다 빠른 게 있는지 보는 거죠. 2016년 5월 3일보다 빠른 게 없죠. 그러면 확정일자 2016년이 제일 빠르니까 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대항력도 있고 돈 받아가는 순서도 1등이니까 권리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렇게 보는 게 바로 공매의 권리 분석입니다. 오늘 공매의 권리 분석을 제가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줄 몰랐는데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자, 만약에 선순위라면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따져서 인수 여부를 제가 체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2016년 5월 3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입신고일자가 5월 13일이었죠.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아까 저희 우선 변제권은 요 우선 변제권, 요거 제가 색깔 바꿔서 한번 해드릴게요.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겠다. 네. 요 우선,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요 우선 변제권, 요거는 전입일자랑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 기준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늦은 날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전입일자 5월 13일이죠. 확정일자 5월 3일이죠. 그럼 늦은 날이 언제예요? 전입신고일자 5월 13일. 요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날짜에 우선 변제권. 이날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 그 의미죠. 그러면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일자 제가 써놨죠. 5월 14일 0시. 왜냐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되니까. 요거 지금 권리분석 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세무서가 가장 빨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채권들 보시면 예, 남양주 세무서가 2020년으로 제일 빠르죠. 2020년 11월 19일이랑 2016년 5월 14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더 빨라요? 임차인이 더 빠르죠. 임차인의 돈 받는 순서가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으니 배분 먼저 받고 인수 금액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정도 설명드렸으면 아마 권리 분석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그 돈 받는 순서 비교할 때 법정 기일에 앞에 거랑 비교해야 되는지 뒤에 거랑 비교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법정 기일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과 이 강의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 한번 헷갈리시는 분들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매하실 때 가장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요 명도입니다. 명도. 명도가 뭐예요?
살고 있는 점유자를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니에요.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거. 이게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 근데 경매는요. 이 명도라는 게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미리 다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찰받은 물건에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즉각적으로 명도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게 바로 강제 집행이죠. 근데 공매는 요 명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권리공사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라는 어떤 이 행정명령을 오피셜하게 그냥 기본값으로 딱 넣어놓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는 명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공매 낙찰을 받고 나서 90%는 90%는 요 점유자와 협의해서 명도가 가능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지금까지 공매 낙찰받은 것 중에 제가 명도 소송했던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사례는 책이나 유튜브에서나 봤지 실제 제 주변에서도 공매 명도 실패했다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본인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치만 정말 좀 이 끝까지 몰리신 분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좀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가끔씩 좀 명도를 잘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가 이제 점유자와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냐? 아닙니다. 방법 있습니다. 요 소송을 하시면 돼요. 이 소송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거 그냥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지불하시고 소송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소송에 대한 책이나 유튜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정형화되게 탁탁탁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쟁점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송이 아니라 무조건 낙찰자가 소송을 건 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 다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키는 대로 소송을 하면 돼요. 뭐 경매계는 아니죠. 그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전화해서 유료로 한두 번만 좀 상담받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면 소송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에 하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 명도 소송을 하게 돼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이제는 법원이 개입이 됐죠. 이때부터는 법원에서 인도명령이라는 거를 하게 해줘요. 허가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경매랑 똑같이 이때부터는 강제 집행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매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요 부분이 자동으로 보장이 돼 있죠. 근데 공매는 이 과정을 거칠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요, 결론은요, 90%는 요 소송 전에 다 해결이 되고요. 강제 집행이 어쨌든 소송이 된다고 해도 강제 집행이 100%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자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 예. 이렇게 돈을 주고 이사비를 주고 끝내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매에 입찰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요거는 온비드에서밖에 못해요. 온비드. 법원을 가는 게 아니라 사이트 onbid.co.kr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좌측 상단에 부동산 클릭하시고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이런 거. 근데 일단은 오늘 부동산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물건 검색 조건을 검색하시고 그럼 물건들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 이렇게 원하는 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입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입찰가 얼마 쭉쭉쭉쭉 그 절차들이 나옵니다. 계속 다음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공인인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입찰 끝입니다. 되게 쉽죠? 그냥 우리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찰을 보통 저희가 월요일에서 보통이에요. 수요일 날 17시까지 입찰을 하고요. 다음날 목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직장인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매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매에서 제가 지금 압류재산만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 풀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국유재산이나
좀 신탁 재산까지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나라의 재산을 매각할 때 공매 제도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들 있죠. 뭐 한전,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지방에 지사들이 있어요. 지방에. 그럼 이 지사들의 사람들이 가서 직원들이 가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 사택이라는 걸 이용해요. 사택. 이 사택을 뭐 전세나 월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 공기업에서 실제로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택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기업 담당자가 그 아파트 부동산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 얼마에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재산은 어쨌든 국가의 재산의 성격도 있고 그 기업의 재산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요거를 내놓고 매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너무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재산이니까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죠. 1번, 권리상 깨끗합니다. 여러분 수자원공사나 뭐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사택을 매수할 때 은행에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할까요? 보통 아니죠. 정말 큰 부지나 어떤 진짜 뭐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개별 물건을 살 때는 절대 대출을 받지 않고 보통 현금으로 다 100% 삽니다. 그러니까 권리상 깨끗하죠. 은행 대출도 없고 뭐 가압류가 들어올 일도 없고 권리상 깨끗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할 게 없어요. 두 번째, 명도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거나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했을 때 나가 있을 확률이 이미 높아요. 이미 공실인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아주 명확한 국유재산은 단점도 있겠죠. 뭐냐면 보통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숙식만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벽지가 뜯어졌는데 그냥 살고 계신다든지 곰팡이가 있는데도 그거를 개보수하지 않고 그냥 거주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격 유찰이 좀 적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도 가격 유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점, 권리상 깨끗하고 명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요 아주 극대화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적어요. 생각보다. 예. 시세가 만약에 3억이면 보통 2억 8천?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0% 내외. 그치만 요 정도도 어쨌든 우리가 메리트가 있죠. 요것도 입찰 방법은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경매하듯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유재산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국유재산으로는 돈 버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국유재산은 장점 중에 하나가 미리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매하실 때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그 집 상태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유재산은 아예 그 한국전력공사 예를 들어 그 담당한 사택을 담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 몇 시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집 상태를 다 꼼꼼히 보고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 큰 장점이죠.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얼만큼 들일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어떤 걸 살릴지, 아니면은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를 데리고 아예 그때 견적까지 다 내버리기도 합니다. 네. 자, 국유재산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칠게요. 자, 신탁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매의 세 가지 카테고리, 압류재산, 국유재산, 마지막으로 요 신탁재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이라는 거는 신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해요. 아니, 내가 사는 건데 왜 갑자기 신탁사가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낙찰자, 즉 개인이 어떤 뭐 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출이 막혔다든지 이런 이유로 신탁사를 중간에 끼고 취득한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좀 제가 그려봤는데요. 요렇게 개인이 낙찰을 받았어요, 만약에. 근데 대출이 안 돼요. 왜냐면 뭐 DSR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내 보증금은 넣었는데 낙찰이 됐는데 내가 잔금을 못 치러서 이거를 낙찰을 못 받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개인이 신탁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 소유권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 물건을 소유는 못하지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탁 수의 계약이죠. 아, 신탁 수의. 네. 그래서 요 신탁사는 요거를 기반으로 은행한테 이제 이거 이 사람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신탁사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세요. 라고 신용을 줍니다. 그럼 은행은 그거를 믿고 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사실 신탁사한테 해주는 건데 요 개인한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사는 형식상 소유권자이고 실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한은 요 개인한테 있다. 즉 개인이 원할 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을 맞추는 것도 개인이 원할 때 할 수 있고요. 요 신탁사는 중간에 껴있는 약간 그냥 플랫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네. 신탁 공매는요 똑같아요. 권리 분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매매랑 동일해요. 요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요 일반 아까 있죠. 요 개인이 신탁사한테 매월 아마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 왜냐면 요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신탁사가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럼 요 이자를 못 내거나 아니면 요 개인의 채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신탁사는 아, 내가 가진 재산을 요거 매각해야겠다. 왜냐면 더 이상 이 개인이 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요 신탁 재산인데요. 요 신탁사가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요 물건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온비드에 얘기하는 거죠. 온비드에. 나 이 물건 팔게요. 라고. 그럼 온비드에서 요거를 진행하는 게 신탁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신탁사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 네. 그냥 바로 요 상태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이 있겠죠.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았잖아요. 요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신탁 물건이고. 근데 근저당이 만약 5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온비드에서 진행될 때 5억이 말소되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5억의 근저당을 그대로 인수하는 그대로 대신 뭐예요? 요 낙찰 대금 있죠. 5억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내가 만약에 8억에 받았어요. 그럼 8억 중에 5억으로는 요거를 변제하라고 아 제가 글씨가 이게 참 마우스다 보니까 5억은 은행에 갚으라고 우리가 신탁사랑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이 직접 그거를 갚아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리스크가 어쨌든 없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근저당이 없는 물건을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명도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에요. 그치만 요것도 어쨌든 내가 소유권을 내 명의로 넘겨왔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는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로 일단 다 명도가 가능하고 안 된다면 명도 소송이라도 하면 어쨌든 명도는 100% 된다. 네, 요런 장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실 때는 신탁공매 요 장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아직도 블루오션이에요. 아직도. 네. 그리고 유찰 속도가 매우 빨라요. 하루에 2번씩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신탁 공매는 늘 그냥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탁 공매의 단점은 물건이 많지 않아요. 어, 어떤 물건? 할 만한 물건. 물론 이걸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땐 적습니다. 예,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진주 탔듯이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공매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과 종류, 그리고 권리 분석, 그다음 명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공매를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공매를 통해서 종잣돈을 늘리는 게 굉장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나 책에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많지만, 실제로 공매를 제대로 공부하고 입찰을 하고 임장을 가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진짜. 제가 어쨌든 강의도 하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많이 없습니다. 보통 경매만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경매 대비해서 약간은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한 부분도 있고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아갈 때 저는 종잣돈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 분석이나 입찰 방법, 명도, 재산 종류 이런 거 제가 다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경매랑 똑같아요. 시세 조사예요, 시세 조사. 네,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그냥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경쟁률 낮아요. 진짜 이거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의나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다고 하시는 분들, 잘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당연히 뭐 강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내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몇십만 원이나 하는 강의들을 듣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배워놓는다면 이건 분명하게 나의 종잣돈을 늘려줄 만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제대로 남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받아서라도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